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2023년 첫날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녹이마을 분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멋진 한 해 만들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짱 한마디, 올해 짱 한마디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는 복리의 상징. 22년 잃었던 고토를 회복하고 23년치까지 전진하자. 네, 올해 짱 한마디입니다. 투자자로서 22년에 잃었던 고토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 같고요. 23년치까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해 봅니다. 토끼는 그야말로 복리의 상징이죠. 토끼가 새끼를 낳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호주에서 있었었죠. 한번 낳기 시작하자 잡으려고 해도 걷잡을 수가 없어. 네, 그게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지기까지는. 왜 많은 사람들이 복리를 얘기하지만 복리가 안 와닿냐면 경험할 때까지는 잘 안 와닿습니다. 복리라는 게. 근데 복리는 처음 일정 수준까지 모으는 데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옵니다. 똑같은 수익률이라고 할지라도요. 처음에는 50% 100% 수익률이 나야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10% 20%도 굉장히 큰 규모가 된다는 거 경험하실 텐데요. 자, 23년을 복리의 출발에 첫 해로 만들어시는 모든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한 주 이제 그 큰 이슈가 없는데요. 시장도 늦게 있어서 그래도 스케줄을 먼저 확인해 보고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주 흐름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일단 3일날 PMI 지수가 나오죠. 요거는 아마 50 이하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4일날 지난번 FOMC 회의의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마도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강경한 태도의 발언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구인 이직 보고서 나오게 됩니다. 과연 고용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 날도 ADP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용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연준의 그 태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이 부분 잘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연준 총재들은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막고 이런 혹여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들을 누르기 위해서 발언들은 뭐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공급자 관리협회 ISM의 비제조업 PMI도 나오게 됩니다. 자, 요 흐름들을 통해서 미국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 경기는 좀 꺾이고 서비스업은 일부 유지되고 고용과 임금 상황도 유지가 되나 미래에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상황으로 23년도 초반에 나타날 것이고요. 자, 1분기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점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꺾일 것이냐,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만큼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냐에 따라서 1분기에 전혀 다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미국 시장은 일부 회복 정도 수준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이 좋은 건 아시아권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아시아권이 월등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 환율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위안화를 한번 보십시오. 6.97, 그러니까 거의 7이었는데 갑자기 6.91까지 6.9 이 정도 되겠습니다만 뚝 떨어지면서 환율이 강세가 되었습니다. 달러원은 쉬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부분들을 반영시킬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엔화도 연말에 131대였는데요. 추가로 130.88까지로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엔화도 상당히 큰 폭의 강세, 2엔이나 강세가 됐죠. 그 전 날에 비해서는. 그런데 달러나 이런 지수는 계속해서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워낙 고점을 찍었었기 때문에 슬슬 내려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환동양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아시아 쪽이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라고 전 세계 투자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위안화가 강세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인민은행이 2023년 1월 3일부터 은행 외환거래 시간을 기존 16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게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도 결국은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한 데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뉴스 이후에 추가로 위안화가 엄청나게 강세였습니다. 조금 이따 중국 얘기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채권 금리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연초 시작하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로 시작하는지를. 자, 10년물은 3.879, 2년물은 4.427, 3개월물은 4.373, 1년은 4.694, 30년물은 3.975, 그리고 5년물은 4.00 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23년도를. 과연 어떻게 할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10년물은 뭐 거의 이제 적정한 수준에서 멈췄어요. 이제 경기에 대한 그 판단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갈지 위로 올라갈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요. 일단 작년도 연말의 채권 시장의 흐름은 무엇이었냐? 한껏 미국 경기가 꼬그라질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확신했던 미국 채권의 장기물 투자자들은 채권 강세에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오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표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가 많이 안 꺾일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미국 장기 금리가 3.4대에서 10년물 금리가 3.8대 중반까지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요것들은 머릿속에 감안하고 올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그럼 과거 어느 때와 비슷해 하냐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상태를 2001년도하고 상당히 유사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8년도 그 아시아 위기 이후에 99년도 대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까지 한국은 정확하게 2000년 4월까지였죠. 고공행진을 한 이후에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에 엄청나게 계속해서 빠지면서 기술주들 폭락, 버블 붕괴가 일어났죠. 근데 이번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완화 정책으로 추가적으로 더 버블이 나왔습니다. 버블까지 안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일부 버블이 나왔고요. 그 버블이 나왔는데 그나마 시장이 좀 구분되어서 버블이 나왔죠. 코인 시장은 정말 미친 버블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도 상당한 버블이 조금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22년도에 이 버블이 폭락으로 해소가 되었고 코인 버블도 붕괴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 이후에 한국 시장은 어땠는지를 살펴보면 2000년도 WTO에 중국이 편입하게 되면서 한국은 새로운 부흥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화학 애널들이 했던 말은 이제 올해가 피크야. 3, 4년 내내 올해가 피크야라고 했는데 계속 피크를 돌파하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등장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야 제대로 눈을 떠서 깨달았죠. 그러면서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세계 무역 체제에 본격적으로 가입하면서 제조업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중국에서는 재료가 필요했고 그 중간재를 한국에서부터 조달을 했죠. 그래서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이 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상황들을 보면 2022년도에 붕괴한 이후 중국은 더 어려웠었죠. 코로나
셧다운으로 인해서 2022년을 그냥 날려먹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때고 우리가 PPI나 CPI의 흐름들을 통해서 중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리고 중국 우리가 마감을 통해서 중국이 얼마나 어려웠던 한 해였는지를 22년 한 해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돈을 안 풀 수가 없는데요. 이제 중국이 지난주에 관련된 나온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하고 친한 하나의 김경환 애널이 쭉 정리를 한 중국 뉴스인데요. 하이난성과 저장성, 스촨성 등 다수 지방성의 방역 당국은 설문을 통해 감염률이 이미 50에서 60%를 넘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 전문가는 80%를 돌파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자가 이렇게 많아졌다. 순식간에 감염자 한 명도 없다면서. 근데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나요? 풀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감염자 정점은 언제 나올 것이냐? 네, 1월 달에 아마 나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일부러 걸리게 해도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놀라운데 어쨌든 이번 1월 달이 이 코로나 감염의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 외교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출국을 위한 편의를 위해 다수 국가와 접촉해 적절한 시기에 출국을 보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략 1분기 후반 정도가 가면 2월 후반이나 3월 정도가 가면 아마 이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제 이때부터 단계적으로 중국 사람들의 출국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 교육부는 고등학생 대상 PCR 의무 검사를 중단했고요. 또 중국의 자가 키트 1일 생산량이 12월에 1억 1천만 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의 생산량이 어마무시한 생산력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의 제조업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 전기차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승합차 같은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엄청난 거리를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건 봐야 할 것 같고 9천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9천만 원짜리 중국 전기차를 살 것이냐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이미 유럽 쪽으로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미국은 전기차의 본령이 아니다. 전기차의 진짜 경쟁은 중국 시장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자, 중국 내연기관에 비해서 기술적 난이도와 진입이 상당히 낮습니다. 전기차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내연기관에 안 됐던 한풀이를 전기차에서 중국이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되었거나 자, 중국의 제조업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그 진단 키트 만드는 이런 등등등을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 부분은 무시할 것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한국에서는 옛날처럼 중국 제조업을 지지하기 위한 중간재 생산이 옛날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 거래 시간을 연장을 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위안화 강세냈다는 뉴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인민은행에서 또 하나 30일 날 발표한 내용은 4분기 통화정책 정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서 경기 안정, 내수 확대, 대출 확장, 부동산 시장 안정이 최우선으로 강조되는 상황이다. 대신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22년에 이어서 23년까지 중국의 유동성 흐름들은 굉장히 양호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단 대출 총량 확장은 좀 주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22년만큼 사회융자 총액이나 어떤 대출 총액을 늘리는 속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분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중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시아 시장 전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2001년도 이후 2007년도 그리고 또 2010년도부터 2012, 13년도에 국면이 좀 다른데요. 2007년도까지는 중후장대 산업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에.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해주느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강, 화학, 그리고 기계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뒤쪽에는 그 자동차, 정유, 화학 이런 쪽이 좋았죠. 2010년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을까요? 앞서 중국의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이제 제조업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조금 뭐랄까 중국의 제조업 에 의해서 한국이 수혜를 입는 폭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과거에는 중간재였다면 이제는 소비재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인민들이 이제 소비자로 등극을 했기 때문이죠.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해외를 좀 갔다 오면서 우리는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좀 실패했구나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구축은 여전히 그 유럽과 서구 친구들이 다 해놨고 브랜드 있는 제품 소비는 우리나라 거를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약간의 차이 있는 것, 약간 좋은 한국 제품을 사기보다 비싸더라도 브랜드로 자기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쪽으로 소비를 상당히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는 여행, 엔터, 컨텐츠 등을 소비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조금 오래 기회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도 예를 들어서 조금 좋은 제품을 사시겠어요? 일본 제품 같은 거 조금 좋죠. 일본 그 자동차 같은 경우 한국에서 보시면 일본 차 한때 많이 팔리다가 요즘에 안 팔리잖아요. 일본 차 좋죠. 뭐 토요타, 혼다 좋죠. 근데 어디게 팔리죠? 네, 독일, 소위 말하는 명차에 반열에 들어갔던 제품들이 더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벤츠, 벤베, 아우디 뭐 이런 게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전 중국 친구들도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쪽은 우리가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쪽으로 많이 팔리지 못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가장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엔터,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여행. 왜냐하면 한국이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에 비해서 어떤 세계적인 지위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국 오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 업종적으로 그동안 오래 쉬었다가 눈에 띄는 대목은 저는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DO를 CMO죠. CMO를 제외한 제약 바이오가 눈에 띕니다. 주가는 충분히 많이 빠졌고요. 기업들의 실적은 그냥 똑같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만을 보고 베팅하기는 어려운 시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는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성장, 테크 성장주에서 대한 그 투자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또 다른 성장주를 시장이 찾게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모두가 별로 관심이 없는 영역인 제약 바이오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새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